밖으로 나가시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2년 후 8천만 원을 내라는 청구서가 왔습니다. 불법 복리 이자였습니다. 조작된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17살 딸을 협박하는 문자였습니다. 한미란 38살. 평범한 요가 강사. 싱글맘.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의 과거를요. 15년 전 그녀는 경찰 특공대 최고의 요원이었습니다. 태권도 5단, 유도 3단, 사격 특급. 모든 위험한 임무에 선봉에 섰던 전설의 특공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딸을 위해 평범한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부드러운 요가 선생님이 사실은 누구보다 강한 전사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들이 딸을 건드렸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153명을 구한 정의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얼굴 뒤에 숨겨진 용기. 당신의 옆집 엄마도 사실은 영웅일지 모릅니다. 엄마의 복수. 지금 시작합니다. 2025년 4월 초 서울의 봄은 따뜻했습니다. 한미라는 아침 7시에 일어나 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8살의 미라는 동네에서 작은 요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이혼한 뒤로 딸 수진이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미라는 계란을 붙이며 2층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일어났어? 학교 늦겠다. 잠시 후 17살 딸 수진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수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미라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공부했니?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시험 기간이라. 미라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두 모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미라는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진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미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도 이제 17살이었습니다. 사춘기 소녀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수진이 학교로 떠났습니다. 미라는 설거지를 하고 요가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5명이 모였습니다. 미라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수업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강생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학원을 나갔습니다. 미라는 혼자 남아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오후 3시, 미라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장바구니를 채웠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미라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손 씻고 저녁 먹자.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미라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딸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모녀는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어. 미라는 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수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라는 불안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 아니면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걸까? 밤 9시 미라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진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깜짝 놀라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수진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학 안 갈래. 돈도 많이 드는데. 미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 나 때문에.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미라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수진아,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돈 빌린 거 알아. 미라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2년 전 수진의 고등학교 입학금과 학원비를 위해 300만 원을 빌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행운금융이라는 곳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은행 대출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돈 말이야? 엄마가 갚고 있어. 걱정 마.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나한테 전화가 왔어. 돈 빨리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미라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너한테 전화를 했어?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미란에게 보여줬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미라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협박조의 문자였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0만 원을 빌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조금씩 갚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딸에게 협박을 하는 걸까?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이 8천만 원을 내라고 해. 안 그러면 나 때문에 엄마가 큰일 난대. 미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8천만 원? 300만 원이 어떻게 8천만 원이 된 거지? 딸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계속 그렇게 말해. 미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공포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태연한 척해야 했습니다. 미라는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 같이 돈 벌자. 미라는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절대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이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0만 원이 8천만 원으로 불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협박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딸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수지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책상 위에는 교과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 숨기고 있는 것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필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과 시험지들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공책들을 들춰봤습니다. 그때 노란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미라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종이들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행운금융이라는 회사의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2년 전에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원금 300만 원, 월 이자 1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종이를 보는 순간 미라는 숨이 멎었습니다. 청구서였습니다. 행운금융 명의로 작성된 최종 청구서였습니다. 원금 300만 원, 누적이자 7,700만 원, 총 8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300만 원이 8천만 원이 될 수 있는 걸까? 계약서에는 월 15만 원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2년이면 24개월입니다. 15만 원 곱하기 24는 360만 원입니다. 원금과 합쳐도 660만 원이었습니다. 미라는 다른 종이들도 살펴봤습니다. 매달 보내온 독촉장들이었습니다. 첫 달에는 15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30만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6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금액이 2배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계산해 봤습니다. 이건 복리 이자였습니다. 그것도 매달 100%의 복리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종이는 협박장이었습니다. 수진의 학교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 8천만 원 상환. 불응시 딸 사진 유포 및 추가 조치. 미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딸을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17살 아이를, 죄도 없는 아이를. 미라는 종이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수진의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사채였고 협박이었고 범죄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망설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조사받고 증거 제출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저 사람들이 딸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행운금융을 검색했습니다. 작은 대부업체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건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대표자는 윤재혁이라는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미라는 더 검색했습니다. 행운금융 피해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적은 금액을 빌려주고 복리 이자로 불려서 엄청난 돈을 요구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미라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싱글맘들이 많았습니다.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빌렸다가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이 이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막아야 했습니다. 아침 7시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딸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침 먹자.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만들었어. 수진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결해? 돈이 너무 많잖아. 미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학교 가서 공부만 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뭐라도 도와줄게.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 오면 바로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수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 학교에 간 딸을 배웅하고 미라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요. 미라는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훈련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미란이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경찰 특공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동료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20대 초반 경찰 특공대에 지원했습니다. 3년간 훈련받았습니다. 무술, 사격, 격투, 인질 구조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특공대 생활은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을 잡고 시민들을 구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모든 걸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위험한 직업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미라는 가정을 선택했습니다. 평범한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딸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바빴습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시간이 걸립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도 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미라는 훈련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아직 입을 만했습니다. 미라는 옷을 펼쳐놓고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와 스트레칭으로 몸을 관리해 왔습니다. 체력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기로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휴대폰을 들고 행운금융의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일 그곳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엄마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하늘이 맑았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수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공원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라는 빈 운동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게요. 요가는 매일 했지만 격투를 위한 준비는 오랜만이었습니다. 미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허공을 향해 펀치를 날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점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발차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15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몸은 반응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숨이 약간 가빴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20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2살 경찰 특공대에 처음 들어갔던 날이었습니다. 동기들은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여자는 미란 포함 3명뿐이었습니다. 첫날부터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뛰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근력 운동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턱걸이 50개. 오후에는 격투 훈련이었습니다. 태권도, 유도, 권투를 배웠습니다. 교관은 가차 없었습니다. 여자라고 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미라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포기할 때도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다음 날 또 일어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몸이 변했습니다. 근육이 생겼고 체력이 늘었습니다. 격투 실력도 일취월장했습니다. 남자 동기들과 겨뤄도 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미라는 태권도 5단을 땄습니다. 유도는 3단이었습니다. 사격도 특급 실력이었습니다. 100m 거리에서 표적을 100, 800 중으로 맞췄습니다. 교관이 말했습니다. 한미란, 내가 이 기수 최고야. 어떤 남자보다 강해. 미라는 뿌듯했습니다. 3년간의 훈련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드디어 정식 특공대원이 되었습니다. 첫 임무는 인질 구조였습니다.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어가 직원들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경찰이 포위했지만 범인은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미란도 팀에 포함되었습니다.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뒷문으로 침투해서 범인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밤 11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라는 팀원들과 함께 은행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2층 사무실에 범인이 있었습니다. 직원 3명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권총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범인의 팔을 꺾었습니다. 범인이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3초 만에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이 인질을 구출했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라는 팀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위험한 임무마다 미란이 투입되었습니다. 인질 구조, 마약 조직, 소탕, 폭력 조직, 진압. 어떤 임무든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25살이 되었을 때 미라는 특공대에서 가장 유명한 대원이었습니다. 신문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여성 특공대원의 활약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그의 미라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회사원이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라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는 미란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특공대를 그만두고 안전한 직업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미란은 고민했습니다. 특공대는 미란의 꿈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것도 소중했습니다. 결국 미란은 특공대를 떠났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 수진이를 낳았습니다. 미라는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딸을 키우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허전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삶이 그리워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미란이 너무 강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여자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란은 상처받았습니다. 결국 32살에 이혼했습니다. 6살 수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미란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특공대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키우기에는 너무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미란은 요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요가 학원을 열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요가 강사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평화가 깨졌습니다. 딸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엄마로는 딸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미라는 공원에서 훈련을 마쳤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38살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대 특공대원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미라는 옷장에서 검은색 운동복을 꺼냈습니다. 헐렁하지 않고 몸에 딱 맞는 옷이었습니다. 움직이기 편한 옷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가방을 챙겼습니다. 핸드폰, 지갑,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아침 8시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미라는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침 먹자. 수진은 엄마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운동복 입었어? 어디가? 미라는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응, 은행 좀 갔다 올게. 오래 걸리지 않아. 수진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야? 미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는 학교 잘 다녀와. 수진을 학교에 보내고 미라는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행운금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철 안에서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요. 먼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다른 피해자들의 정보도 얻어야 합니다. 1시간 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이 보였습니다. 2층에 행운금융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대 특공대원의 마음으로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좁고 낡았습니다.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행운금융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멈춰서서 안을 살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2개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대부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뚱뚱한 체격에 머리는 반쯤 벗겨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미라는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대출 상담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의자를 돌려 미란을 쳐다봤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와요. 미라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윤재혁이라고 합니다. 여기 대표예요. 미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재혁을 관찰했습니다. 손가락에는 금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급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요.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0만 원. 가능하죠. 그런데 은행은 안 되나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용이 좀 안 좋아서요. 급하게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안 빌려주더라고요. 윤재혁은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다들 그래서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고요. 미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윤재혁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 이자는 3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의 10%니까 합리적이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2년 전에 여기서 빌린 사람 기록 볼 수 있나요? 윤재혁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미라는 가방에서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 2년 전에 여기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계산이 안 맞아서요. 윤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름이 뭔데요? 미라는 대답했습니다. 한미란입니다. 윤재혁은 서랍을 열어 장부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더니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네요. 한미란. 원금 300만 원. 2년 전에 빌렸고. 미라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가 매달 얼마씩 갚았죠? 윤재혁은 장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15만 원씩 갚으셨네요. 그 다음부터는 연체됐고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매달 15만 원씩 꼬박꼬박 갚았어요. 통장 기록 다 있어요. 윤재혁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이자만 갚은 거예요.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죠. 미라는 봉투에서 청구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8천만 원을 내라고 되어 있던데요. 윤재혁은 청구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연체 이자 포함해서 8천만 원입니다. 미라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300만 원이 8천만 원이 되는 겁니까? 윤재혁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간단해요. 연체하면 매주 이자가 2배로 늘어나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미라는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계약서 좀 보여주시겠어요? 윤재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미라는 계약서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일반적인 대출 조건이었습니다. 원금 300만 원, 월 이자 15만 원. 여기까지는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자 이상한 조항이 보였습니다. 연체 시 매주 복리이자 적용. 미라는 그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재혁은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연체 벌칙이죠. 제때 안 갚으면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계약할 때 설명했을 텐데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설명 들은 적 없어요. 윤재혁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사인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한미란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미라는 사인 부분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잉크 색깔이 달랐습니다. 첫 페이지는 검은색이었지만 두 번째 페이지는 파란색이었습니다. 미라는 두 페이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종이의 질감도 달랐습니다. 첫 페이지는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두 번째 페이지는 새 것처럼 하였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두 번째 페이지, 나중에 추가한 거 아닙니까? 윤재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계약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미라는 종이를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투명하게 비치는 종이의 결이 달랐습니다.
명백히 다른 종이었습니다. 미라는 윤재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윤재혁은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가 불법이에요?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지켜야죠. 미란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계약서를 조작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나중에 추가한 거예요. 종이도 다르고 잉크도 다릅니다. 윤재혁은 비웃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해봐요. 아무도 안 믿을걸요. 미라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화 다 녹음됐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미라는 계약서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계약서와 녹음 파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정보까지 전부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윤재혁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돌려줘. 내 거야. 미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재혁이 책상을 돌아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더 빨랐습니다. 윤재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윤재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미라는 그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윤재혁은 책상에 기대어 손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다치기 싫으면요. 윤재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그냥 평범한 주부 아니잖아.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재혁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안 끝날 줄 알아. 가만 안 둬. 미라는 문을 열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 한 짓 후회하게 만들어드리죠. 복도로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에서 윤재혁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미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나와 거리로 걸어갔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와 녹음기가 안전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미라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행운금융 피해자 모임을 찾았습니다. 온라인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잠시 후 승인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게시글들을 읽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연을 올려놓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습니다. 미라는 게시글 하나하나를 캡처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어쩌면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카페에 쪽지를 보냈습니다. 운영자에게요. 함께 대응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운영자는 여성인권단체 활동가였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미라는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홍대 입구의 한 카페였습니다. 미라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이는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집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를 확보했고 녹음도 했습니다. 윤재혁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할 차례였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녁 7시 미라는 홍대 입구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2층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미란이 다가가자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한미란 씨 맞으시죠? 저는 정수아라고 합니다.
여성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정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행운금융 피해자 카페 운영한 지 1년 됐어요. 지금까지 150명 넘는 분들이 피해 사례를 올렸죠. 미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50명이나요? 정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부분 여성이에요. 싱글맘들이 많고요.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빌렸다가 지옥에 빠진 분들이죠. 미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수법으로 당한 건가요? 정수아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빌려주고 계약서에 복리이자 조항을 나중에 추가해요. 그리고 몇 달 후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죠. 미라는 화면을 봤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피해자 명단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 5천만 원, 200만 원이 3천만 원으로 불어난 사례들이었습니다. 정수아가 말했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서 신고해도 소용없었어요. 윤재혁이 계약서를 미리 조작해 놓거든요. 미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증거를 확보했어요. 정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미라는 계약서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계약서 조작을 확인했고 대화도 녹음했어요. 윤재혁이 불법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정수아는 감격한 표정으로 미란을 봤습니다.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할 수 있었어요? 미라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예전에 경찰 특공대였어요. 정수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공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엄마고요. 정수아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미란 씨, 당신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 증거로 윤재혁을 잡을 수 있어요. 미라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분들 연락처 있으세요? 함께 고소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정수아가 말했습니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 두려워해요. 윤재혁한테 보복당할까 봐요.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수아는 노트북을 돌려 미란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연락처 목록이 있어요. 제가 USB에 담아드릴게요. 잠시 후 정수아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153명의 피해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이름, 연락처, 피해 금액까지요. 미라는 USB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정수아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윤재혁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부하들도 있고요.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 그런 사람들 다룰 줄 알아요. 정수아와 헤어져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라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미란 씨 맞죠? 미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윤 사장님이 보내셨어요. 오늘 가져간 거 돌려주고 가세요. 미라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안 됩니다.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직접 가져가야죠. 3명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뒤로 물러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손을 뻗어 가방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라는 재빠르게 몸을 돌렸습니다.
남자의 손이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왼쪽 남자가 미란의 어깨를 잡으려 했습니다. 미란은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른쪽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미란은 상체를 숙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배를 찼습니다.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지했습니다. 미란과 남자가 맞붙었습니다. 주먹과 발차기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미란은 침착했습니다. 15년 전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남자의 공격을 막고 반격했습니다.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30초 만에 3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란은 숨도 가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와 USB가 안전했습니다. 가운데 남자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미란은 그의 앞에 섰습니다. 윤재혁한테 전해주세요. 이제 끝이라고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란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수진이가 집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늦어서 걱정했어. 미라는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볼 일이 좀 있었어. 수지는 엄마의 옷을 살폈습니다. 옷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 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넘어졌어. 괜찮아. 수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아? 미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걱정 마. 이제 다 해결될 거야. 수진을 재우고 미라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153명의 피해자 명단이 나타났습니다. 미라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두 자신과 같은 엄마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돈을 빌렸다가 지옥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모두 구해야 했습니다. 윤재혁을 반드시 멈춰야 했습니다. 미라는 계약서와 녹음 파일, 그리고 USB를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고소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윤재혁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53명의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것입니다. 미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하루였습니다. 증거를 확보했고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을 학교에 보낸 뒤 미라는 다시 행운금융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조직원들에게 당한 것을 윤재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선수를 쳐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행운금융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건물 옆 골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윤재혁이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명의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어제 3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윤재혁이 미란을 발견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너 어떻게 여기에? 미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끝내러 왔습니다. 윤재혁은 비웃었습니다. 끝내? 누가 누구를 끝내려고? 어제 내 부하들한테 한 짓 알지? 오늘은 가만 안 둬. 5명의 남자가 미란을 애워쌌습니다. 미란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골목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좋았습니다. 목격자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미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미란은 고개를 숙여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턱을 올려찼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옆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미란은 몸을 돌려 팔꿈치로 남자의 얼굴을 쳤습니다. 남자가 코를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미란은 한 명의 팔을 잡아 비틀며 다른 남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두 남자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5번째 남자가 뒤에서 미란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란은 뒤돌아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남자의 배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다시 일어나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란과 남자가 격렬하게 맞붙었습니다. 주먹과 발차기가 빠르게 오갔습니다. 미란은 남자의 공격 패턴을 읽었습니다. 3번의 공격 후 남자는 항상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미란은 그걸 이용했습니다. 남자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순간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넘어졌습니다. 2분 만에 5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란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땀이 조금 났지만 괜찮았습니다. 윤재혁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미란은 천천히 윤재혁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재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미란은 윤재혁 앞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내 딸에게 한 짓 기억하죠? 윤재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사업이야. 돈 빌려줬으면 받아야지.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이 아니에요. 사기고 협박이에요. 윤재혁이 변명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했잖아. 합법이야. 미란은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조작한 거 알아요. 2번째 페이지는 나중에 추가한 거죠. 윤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미란은 계약서를 흔들었습니다. 종이도 다르고 잉크도 달라요. 감정하면 바로 나와요. 윤재혁은 눈을 굴렸습니다. 그래도 증명할 수 없어. 내가 안 한 거라고 하면 그만이야. 미란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신이 불법 행위를 인정한 녹음이 있어요. 그리고 153명의 피해자 명단도요. 윤재혁은 다급해졌습니다. 그거 어떻게 얻었어?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윤재혁은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제발 그냥 가. 내가 뭘 해줄까? 돈, 원금 없던 걸로 해줄게. 미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153명이 당신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윤재혁이 애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말해봐. 미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자수하세요. 모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배상하세요. 윤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 내가 그러면 다 끝나잖아. 미란은 윤재혁의 셔츠 깃을 잡았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 증거들은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했어요. 여성인권센터와 언론에도 보냈고요. 윤재혁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뭐라고? 미라는 윤재혁을 놓았습니다. 1시간 후면 뉴스에 나올 거예요. 행운금융의 불법 행위가요. 경찰도 곧 올 겁니다. 윤재혁은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미라는 윤재혁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끝낸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직원 하나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미라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란의 눈빛에 겁을 먹었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메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윤재혁의 신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와 미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 신고합니다. 증거도 있고요. 경찰은 곧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라는 가까운 카페로 갔습니다. 정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아가 받았습니다. 한미란 씨, 무슨 일이세요? 미라는 말했습니다. 끝났어요. 윤재혁이 무너졌어요. 경찰이 곧 도착할 거예요. 정수아는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요? 정말 끝난 거예요?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세요. 함께 고소할 수 있다고요. 정수아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예요. 내 딸을 지키려던 엄마일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딸은 안전했습니다. 153명의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특공대를 그만둔 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실력을 다시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요. 가족을 위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샀습니다. 오늘 저녁 수진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고 말해줄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은 봄 날씨로 화창했습니다. 미라는 집 근처 카페에서 정수아를 만났습니다. 탁자 위에는 신문 여러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수아가 신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모든 언론이 다루고 있어요. 미라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일면 기사였습니다. 불법 사채업체 행운금융 적발. 153명 피해자 구제. 대표 윤재혁 구속. 정수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윤재혁은 3년 동안 153명에게 총 15억 원을 불법으로 받아냈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상 이상이네요. 정수아가 다른 신문을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검찰이 전액 환수 명령을 내렸어요. 윤재혁의 재산을 압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대요.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수아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한미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정수아 씨와 여성인권센터가 함께 했잖아요. 정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용기를 낸 거고요.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 명의 악당은 사라졌습니다. 정수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감사 메시지를 보냈어요. 읽어보실래요? 미라는 화면을 봤습니다.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미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을 지키려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정수아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피해자 모임이 있어요. 함께 가실래요? 다들 한미란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싸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네, 가겠습니다. 정수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분들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카페를 나와 미라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경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했습니다.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만 나갔지만요.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더니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대단해. 미라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 사람들 다 잡혔어.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때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미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들이 문제였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하지만 널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어. 두 모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대학도 꼭 갈 거고. 미라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천천히 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녁을 함께 먹으며 두 모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의 꿈, 대학 선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빚 걱정은 없었습니다. 원금도 면제받았고 윤재혁에게서 위로금도 받게 될 것입니다. 밤이 되어 수진을 재운 뒤 미라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수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한미란 씨, 여성인권센터에서 상을 드리고 싶대요. 용기 있는 여성상이요.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다는 걸 알아주세요.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희망이라. 자신도 한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싸웠고 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요가 학원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복귀하는 거였습니다. 수강생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선생님, 뉴스 봤어요. 대단하세요. 미라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몇 년 전에요. 미라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당시엔 정말 힘들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알았죠. 미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미라는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미라는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두 모녀는 벚꽃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미란과 수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미란은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특공대를 그만둔 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엄마로 사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 그 실력을 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겼습니다. 153명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란의 딸도 안전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었습니다. 서울은 푸른 녹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요가 학원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미라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미라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것입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정말 붙었어. 사회복지학과. 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수진아.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학교도 못 다녔을 거야.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한 거야.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식탁에 음식을 차려 놓았습니다. 엄마, 내가 저녁 준비했어. 축하 파티야. 두 모녀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 미라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처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선택한 거야. 미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야. 엄마가 응원할게.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피해 여성들 돕고 있잖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미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미라는 여성인권센터와 함께 일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사체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미라는 센터에 갔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했습니다. 필요하면 경찰 신고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보람 있었습니다. 15년 전 특공대 시절처럼 정의를 실현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여성이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가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때렸어요. 미라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1시간 동안 상담했습니다. 여성은 생활비를 빌렸다가 행운금융과 비슷한 수법에 당했습니다. 미라는 증거 확보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를 도왔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여성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힘내세요.
이길 수 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라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수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한미란 씨, 오늘 상담하신 분 경찰 신고했대요.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전 미리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미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난 강한 엄마 딸이잖아.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지난 석 달을 돌아봤습니다. 윤재혁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할 거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153명은 모두 전액 배상받았습니다. 미란과 수진도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원금 300만 원과 위로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수진의 대학 등록금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진이 다시 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이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미란도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요가 학원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여성인권센터에서 봉사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싸울 수 있다는 것을요. 특공대 시절의 실력은 여전히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언제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진이 공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사진을 봤습니다. 오래된 특공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20대의 미란이 동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미란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그때의 나. 덕분에 오늘 딸을 지킬 수 있었어. 미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풍경이었습니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요가를 가르치고 수강생들을 만나고 딸과 저녁을 먹을 것입니다.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미라는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라는 단순히 요가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직 경찰 특공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사랑하는 엄마였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부당함이 존재합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도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미란 같은 사람들이요.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딸이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평범한 얼굴 뒤에 숨겨진 용기, 조용한 일상 속에 감춰진 힘. 한 엄마의 사랑이 153명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옆집 엄마도, 요가 선생님도, 평범해 보이는 그 누구도 사실은 영웅일 수 있습니다.